방금 왔어요. 그런데 이사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애기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 거구나. 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애들이 하도 도와달라고, 애기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장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집에 같이 사시겠다니요? 저도 손주 봐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서돈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위 생각하는 장모는 없다고요. 도움은 저희 아들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고, 처제 결혼 선물로 2천만 원어치나 사주고, 그게 뭐가 많다고 그러세요? 딸 키워서 사위 줬는데 그 정도 용돈도 못 받나요? 그리고 우리 딸이 효녀라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많은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많은 집에선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 민호의 결혼식 이후로 처음 사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이토록 무렴치한 사람인 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이 집에 돌아온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도 마. 민호가 왜 그 두 여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처제까지 하면 새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됐더라고. 조용복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지? 돈 버는 거 힘든데 왜 처가에 갖다 바치고 눈치만 보는지. 참,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원하는 거라면 아니, 그게 걔 의지인지도 모르겠어. 그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호구 취급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큰 아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호구가 되겠다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녀 자신마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렴치한 사돈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오늘부터 그 집안이랑은 엮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아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소중한 아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제대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한테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할까? 이대로는 못 참겠어. 그래,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강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우리 좀 만나자. 어제 사돈 만난 일도 있고 할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처가에 일이 있어서. 또 처가라는 말에 그녀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니? 처가에 매달 얼마씩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시간마저도 다 빼앗기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민호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들과 그녀 사이에, 그리고 아들과 처가 사이에. 이 틈이 앞으로 어떻게 메워질지, 혹은 더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민호를 출산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작고 소중한 생명. 그녀의 남편은 병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빨갛게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조용복 여사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의 출산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녀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대가족을 이루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야. 한 명이라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충분히 감사해야지. 그렇게 그들은 외아들 강민호에게 모든 정성을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조용복 여사님도 몸이 회복된 후 아이 교육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강민호가 5살이 되었을 때 조용복 여사님은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남다른 집중력과 호기심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아들을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살림은 빠듯해졌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강민호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네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어머니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는 서울의 명문대 입학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은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민호야, 공부에만 집중해.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2학년 때 강민호는 호주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특허법에 관심이 생겼다며 영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정도만 가면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요.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라면 기꺼이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할게. 호주에서 돌아온 강민호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군 복무 2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제대 후 바로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업을 마쳤고 변리사 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은 아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바라지했습니다. 마침내 28살이 되던 해 강민호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조용복 여사님은 전화기를 든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드디어 변리사가 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은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아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자기 앞가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조용복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강민호는 곧 유명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때때로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변리사가 된 강민호는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이제 아들의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주변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하는 것을 들으며 은근히 조바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강민호는 연애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요즘 만나는 사람 없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 중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도 강민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요. 그런 아들이었기에 31살이 되던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는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조용복 여사님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한 번 확인한 후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 1년 정도 만났어요. 수민이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니. 그녀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그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수민이 부모님도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상견례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흥분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결혼한대. 이번 주말에 같이 보자고 하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러네 뭐. 나이가 차니까 결정을 빨리 한 모양이지. 그러나 주말이 다가오기 전 강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사실 수민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 정도 됐대요. 조용복 여사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화를 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주말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왔구나. 번개불에 콩 볶듯이 서두르게 생겼네. 어떡하지? 이러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까봐 걱정돼.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야?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하자. 상견례 날 조용복 여사님은 처음 보는 며느리 될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미는 29세로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아직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약간 창백한 안색이 임신 중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수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우리 민호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조용복 여사님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의 어머니는 수민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애가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홀로 딸 둘을 키웠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를 하며 두 가족은 결혼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비 신부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배도 점점 불러올 테니까. 강민호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어차피 결혼은 평생 살아갈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조용복 여사님의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용복 여사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내심 걱정됐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민호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홀로 두 딸 키우는 저 어머님보다는 형편이 낫잖아. 그렇게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신혼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부부는 결국 아들 부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부모님을 찾아와 처가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무언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수민이네 집 상황이 좀. 그녀는 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수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됐어요. 그때부터 장모님이 혼자서 두 딸을 키우셨대요. 그래, 상견례 때 들었지. 그게 장모님이 지금 작은 분식집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셨나 봐요. 수민이 동생도 이제 대학 3학년인데 학자금 대출도 꽤 많이 있고. 조용복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딸 결혼에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니? 남편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걸로 많이 충당할 거예요. 다만 신혼집이 문제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변리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민호야, 너희가 살 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일단은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전세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해볼까? 부부는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겠지. 아직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전세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버거울 거야. 작은 아파트라도 사주면 어떨까? 글쎄, 지금 시세가 만만치 않은데. 두 사람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득 생각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애들한테 주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거야. 여기를 40평짜리를? 조용복 여사님은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애들은 가족이 늘어날 텐데 넓은 집이 필요할 거고 우리는 둘이서 살기엔 이 집이 너무 넓어. 청소하기도 힘들고. 조용복 여사님은 남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니 아들 부부에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 부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괜찮아.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남편의 설득에 조용복 여사님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아들에게 그들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어. 이 집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갈게. 강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 집으려? 안 돼요,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예요. 무슨 무리야. 우리는 작은 집이 더 편해. 거실 하나, 방 2개면 충분하지. 너희는 곧 아이도 생길 텐데 넓은 집이 필요할 거 아니니. 강민호는 감격에 차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슨 부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민과 그녀의 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수민의 어머니는 조용복 여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이고, 모류. 다 같은 부모 마음이죠. 조용복 여사님은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 푼도 보태지 않는데 무슨 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조용복 여사님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부모로서 바라는 전부야.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 부부에게 집 열쇠를 건네며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조용복 여사님은 새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서 살림살이도 많이 정리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민호네 가서 집 청소 좀 도와주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이사하느라 힘들었잖아. 괜찮아. 애들이 새 출발하는데 깨끗한 집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그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긴장한 탓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수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5개월 차 임신부 이수미는 살짝 불러온 배를 감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약간 비전통적이었지만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하객들이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임신 때문에 짧게 국내로 다녀온 후 아들 부부는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미는 결혼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조용복 여사님은 처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맞벌이를 포기하는 결정이 옳은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뒤로하고 그녀는 주기적으로 아들 집에 방문하여 임신 중인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수민아, 입덧은 좀 괜찮아졌니? 네. 어머님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배만 점점 불러오네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하지만 의외로 아들이 전화로 알려온 소식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요즘 자주 오셔서 수민이 병원도 같이 다녀오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수민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니 고맙네. 조용복 여사님은 속으로 그래도 딸 낳고 키워본 엄마가 임신한 딸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를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이사 후 정리할 것이 많아 자주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정일이 다가왔고 아들의 전화를 받은 조용복 여사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가 지금 진통 중이에요.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민의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입장 차이나 경제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 생명의 탄생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죠? 수민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 민호를 쏙 빼닮았어요. 조용복 여사님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조용복 여사님은 산후조리 기간 동안 며느리를 돕고 싶었지만 수민의 어머니가 이미 산후조리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섭섭했지만 산모의 친정어머니가 돕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은 손주를 보러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손주의 성장한 모습이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기를 안아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컸지? 벌써 목도 가누고. 네. 어머님, 다행이에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지내? 어머님 지난주에 다녀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아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그래? 참 고맙네.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정말 감사하죠. 육아가 생각보다 힘든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숨통이 트이네요. 조용복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 부부와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니까요.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나니까 나도 가끔 와서 애기 봐줄게. 수민이도 쉴 때 쉬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손주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복 여사님은 할머니가 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지? 앞으로 자주 가서 봐야겠어. 그래. 민호 내외도 좋아하더라. 우리가 가끔씩 손주도 봐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조용복 여사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처가와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로 작은 걱정이 있었지만 손주의 탄생으로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난 지 약 10개월,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 가족이 올 것을 생각하며 설렘과 기대로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손주를 위한 선물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여보, 내일 민호네 온다고 하니까 방 좀 따뜻하게 해둬. 애기가 있으니까 실내 온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보일러 미리 틀어놓을게. 명절 전날 저녁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10시쯤 도착할게요. 그래, 괜찮아. 애기 데리고 오느라 바쁘겠구나. 천천히 와도 돼. 조용복 여사님은 인심 좋게 대답했지만 사실 아침 일찍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손주도 왔네. 하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와 달리 며느리 이수민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인사도 겨우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나. 조용복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이수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손주는 귀엽게 잘 놀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조용복 여사님도 남편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수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강민호는 부모님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조용복 여사님은 놀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벌써 가야 하니? 방금 도착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먼저 시댁에 인사드리고 처가에도 가야 해서요. 그녀는 서운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봐. 차도 많이 막힐 테니. 아들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쫓기듯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아쉬운 마음에 손주를 한 번 더 안아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다음에 또 보자. 출발 직전 강민호가 어머니에게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절 용돈이에요. 조용복 여사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살짝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더니 어른스러워졌네.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그러나 그녀는 봉투를 다시 아들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애기 옷이나 사.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받으세요. 괜찮다니까. 너희가 돈 모을 때야. 우리보다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결국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렇게 서둘러 떠나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복 여사님은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빈 집에 남겨진 명절 음식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나?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가를 다 챙겨야 하니까 바쁜 거지. 남편의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며 그날의 서운함을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처가에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용복 여사님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그러는데? 수민이가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게 마음이 아프대요. 딸로서 죄책감이 든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가에만 간다는 말은 자신들은 명절에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식은 너 하나뿐인데 내가 안 오면 우리는 명절에 자식 얼굴 한 번 못 보는 거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장모님은 정말 혼자시고. 사도는 딸이 둘이잖아. 뭐가 자꾸 혼자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처가에 갔다가 우리 집에 오라고 하잖아. 아들의 대답은 겨우 중얼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장모님께 먼저 갔다가 오후에 갈게요. 그러나 명절 당일
아들 가족이 도착했을 때 조용복 여사님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여기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인 것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만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서둘러 일어나 떠나려는 아들 부부를 보며 조용복 여사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우리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그래? 오늘 수민이 표정 봤더니 여기 오는 게 싫은 것 같던데. 그게 죄송해요. 처가에 가야 한다고 계속 마음이 급했나 봐요. 조용복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냥 다음 명절부터는 너희 처가에만 가. 서로 오랜만에 보고 반가워해야 좋은 거지. 억지로 와서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거 보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어머니,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신경 쓰이는 거 알겠어. 그냥 편하게 처가에만 가. 그렇게 다음 명절부터 아들 가족은 조용복 여사님의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명절날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만 밥을 먹을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식들, 손주들과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서운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번에 여행이나 갈까? 집에 있어봤자 쓸쓸하잖아. 남편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명절의 의미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로 조용복 여사님과 아들, 가족과의 만남은 뜸해졌습니다.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정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지영이가 결혼한대. 내 사촌 동생. 아, 그래요?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네요. 그래. 시간 참 빠르지. 너도 와서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민호가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네요. 조용복 여사님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먼저니까.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축의금을 보낼게요. 어머니가 대신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럴게. 며칠 후 강민호는 어머니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조용복 여사님은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릴 적 강민호와 친하게 지냈던 사촌 동생이었기에 그의 부재가 더욱 아쉬웠습니다. 민호 오빠는 어디 갔어요? 안 오셨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일이 있어서 못 왔어. 축하한다고 인사 전해달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조용복 여사님은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을 받았습니다.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금인은 강민호였습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그녀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방금 내가 우리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더구나. 무슨 일이야? 네. 제가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방금 문자가 왔어. 내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장모님 계좌로 보내려던 건데 잘못 보냈나 봐요. 바빠서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 말에 조용복 여사님은 의아해졌습니다. 장모님한테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큰 돈을 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 후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장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매달 얼마나? 100만 원이요. 처음엔 3,040만 원 정도 드렸는데
요즘엔 장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조금 올려드렸어요. 조용복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니 아직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텐데. 민호야, 그렇게 큰 돈을 너희 생활은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버는 만큼 써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 저축도 해야 하는데 매달 1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장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 애기도 봐주시고 수민이도 챙겨주시고. 조용복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걸로 매달 거액의 용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그 돈은 내가 다시 너한테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복잡한 심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녀는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니, 매달 100만 원씩이라고. 그 집이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되나? 자식한테 그렇게 돈을 받다니. 나도 그 말이야. 아무리 손주를 봐준다고 해도 그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걸로 돈을 받는다니. 부부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평생 일하며 살았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해왔습니다. 절대 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사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잖아.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민호가 잘 버는 건 맞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인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며칠 후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일 많아?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네. 괜찮아요. 어머니, 좀 바쁘긴 한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너희 경제 상황이 걱정돼서 그래. 장모님한테 매달 그런 큰 돈을 드리는 게. 강민호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모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니? 너희도 앞으로 아이 교육비도 들고 집도 마련해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 있어요. 강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가에 쏟아붓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장모에게 100만 원, 거기에 처가 행사마다 찾아가는 선물과 용돈. 아들의 희생으로 처가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민호가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그녀의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민호도 다 알고 하는 거겠지. 우리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잖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호구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과 사돈 가족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착취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복 여사님의 건강에 약간의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 예약했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야. 결과 나쁘면 어쩌려고. 아니, 그냥 정밀 검사하자고 해서 예약한 거야. 용종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양성이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조용복 여사님은 안도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이틀 전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토요일에 급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서 내가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 토요일이라고? 내 검사 날인데. 미안해. 진짜 급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 검사 날짜를 바꿀 수는 없어? 조용복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약하기도 쉽지 않았고 미루면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볼게. 안 되면 민호한테 부탁해 볼까?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래 들어 만남이 뜸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 아버지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 혹시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수면 내시경이라 보호자가 필요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미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인데? 그게 수민이 동생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선물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벌써 예약도 다 해놨고. 조용복 여사님은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중요한 일이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날짜로 바꿀 수는 없나요? 알아볼게. 안 되면 그냥 연기할게. 너희 처제 결혼 선물은 잘 골라. 이모부 있는 전자상가 가면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건조한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검사보다 처제 선물 쇼핑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 전화해 검사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3주 후로 예약이 잡혔고 남편은 그날은 꼭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급한 검사는 아니니까. 다만 민호가 너무 처가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서운하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처가 일도 잘 챙겨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 조용복 여사님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오랜만에 친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보가 별일 없지? 잘 지내? 응, 언니. 별일 없지. 언니는 어때? 나야 늘 똑같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남편이 어제 백화점에서 민호를 봤다더라. 그래. 아마 처제 결혼 선물 산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근데 말이야. 무슨 선물을 그렇게 크게 주나 물어보던데. 조용복 여사님은 의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선물을 얼마나 샀는데? 형부 말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을 몽땅 사더래. 한 2천만 원어치는 됐을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복 여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2천만 원이라고? 그래, 나도 놀랐어. 요즘 결혼 선물이 그렇게 비싼가?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변리사로 그런 거액을 처제 결혼 선물로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처제 결혼 선물로 2천만 원어치를 샀대. 남편은 놀라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부가 백화점에서 봤대.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걸 다 사더래. 말도 안 돼. 그 정도면 신혼집 가전제품을 완전히 다 사준 거잖아. 부부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렇게 큰 돈을 처가에 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장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리고 이번엔 처제한테 2천만 원이라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벌길래. 아내가 예뻐서 그러는 거겠지. 그러나 남편의 말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내를 사랑해서 처가에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가 식구들이 아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 나중에 자기 앞가림은 어떻게 하려고. 집 살 돈도 모아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필요할 텐데. 조용복 여사님은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쓴다면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남편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해왔고요. 하지만 아들의 처가는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의존하며 마치 당연한 듯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호구가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성인이고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로서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행복한 거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처제 선물 사건 이후로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처가에 쏟는 돈과 관심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호네 집에 한번 가볼까?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냥 손주도 보고 민호랑 대화도 좀 나눠보려고. 요즘 걔가 너무 처가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걱정돼. 그래. 가보는 게 좋겠다.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내가 혼자 가볼게. 엄마랑 아들이 차분히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녀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손주 좀 보러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이요? 제가 수민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잠시 후 강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민이가 장모님 댁에 가 있을 거라서요. 장모님 댁. 왜? 그냥 자주 가요. 주말마다 가는 편이에요. 조용복 여사님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강민호가 손주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우리 손주 어떻게 지내? 할머니 왔다. 그녀는 손주를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가구, 배치와 소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 아, 네. 수민이가 좀 꾸몄어요.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베란다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세탁물이 널려 있었는데 남성용과 아이 옷 외에도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여성용 옷들이 여러 벌 보였습니다. 분명 며느리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옷들은 뭐니?
수민이 옷은 아닌 것 같은데. 강민호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장모님 옷이에요. 장모님 옷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가끔 빨래도 하시고 그래요. 애도 봐주시고. 조용복 여사님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손주와 놀다가 그녀는 화장실을 가는 길에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성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과 옷, 그리고 개인 용품들까지.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강민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민호야, 장모님이 여기 살고 계신 거니?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종종 오셔서 며칠씩 계시기도 해요. 조용복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혹시 집 명의를 이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들의 뜬금없는 요청에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 부부에게 살라고 집을 내어주긴 했지만 증여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급할 것 없다고 해서 천천히 하기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삿짐 예약은 했어? 해놨지. 근데 더럽게 비싸더라. 짐도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한 건 다 버려. 우리 집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옷만 들고 들어오면 되잖아.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조용복 여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곳에서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이사라고요? 사돈과 며느리는 조용복 여사님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이사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사돈이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애기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조용복 여사님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장모가 이 집으로 이사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 거구나?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아들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애들이 하도 도와달라고, 애기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용복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서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사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장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집에 같이 사시겠다니요? 저도 손주 봐줄 수 있어요. 사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것 아무나 못해요. 사돈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위 생각하는 장모는 없다고요. 도움은 저희 아들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고 처제 결혼 선물로 2천만 원어치나 사주고. 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많다고 그러세요. 딸 키워서 사위 줬는데 그 정도 용돈도 못 받나요? 그리고 우리 딸이 효녀라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조용복 여사님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도 딸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저도 아들은 하나예요. 귀하게 키웠고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건 달갑지 않네요. 뭐라고요? 한 번 줬으면 끝인가요? 강민호 씨가 누구를 모시고 살든 사돈이 상관할 일인가요? 민호 씨가 선택한 거예요.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조용복 여사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번 돈으로 처가에 퍼주든 말든 내 인생이니까 상관 안 할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거면 순수하게 내 능력만으로 해. 우리가 준 집으로 그러지 말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명의도 아직 우리 거고. 처가에 잘하려면 내 재산으로 해. 이 집은 돌려줘. 그 말에 아들보다 사돈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돈 번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지. 시댁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호구가 아니에요. 사돈과 며느리의 반응에 조용복 여사님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모와 아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더 말할 필요 없겠네. 집은 빨리 비워줘. 그녀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사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은 처가 편에 선 것 같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그토록 귀하게 키워온 보람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하나 이민 간 셈치고 살아야지. 조용복 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들이 처가 눈치만 보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들은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장모 동거 계획이 발각된 다음 날 아침, 조용복 여사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우리가 귀하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깨닫겠지.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사돈의 번호였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저예요. 사돈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합가는 안 할게요. 애들한테 그냥 그 집 주세요. 이참에 명의도 바꿔주시고요. 조용복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돈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오늘은 합가 안 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애들이 신혼이니 그냥 둘이 살게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돌려받겠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호가 돈 열심히 벌면 몇 년 뒤엔 집이든 뭐든 살 수 있을 텐데. 사돈,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무한정 퍼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저희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민호도 부모보다 처가가 더 중요한 모양이니까 그냥 알콩달콩 살게 해주세요. 조용복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집은 비워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합가는 안 하겠다며 그냥 집을 주라더라. 정말 뻔뻔하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냥 줄 거면 어제 그런 말도 안 했겠지. 그날 오후, 이번에는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왜?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말했어야 했냐? 장모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면 우리 집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버지, 그게 아니고 듣기 싫다. 너희 맘대로 해. 다만 우리 집에서는 나가라. 3일 안에 짐 빼. 남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도와줬는데 이게 고작 돌아오는 게냐? 처가 식구들 모시고 살겠다며 눈치 보는 모습? 사흘 후 강민호는 짐을 모두 뺐습니다.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이 집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잘 치우고 갔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어디서 사는지는 알아? 모르겠어. 아마 처가 근처 어딘가에서 월세 살겠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강민호는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부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 후 부부는 아들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높은 가격에 금방 팔릴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2달 만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더 든든해졌네.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민호는 이제 자기 길을 가야 해.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평생 처가 눈치 보며 호구로 살 거야. 조용복 여사님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들과 멀어졌지만 이제는 그들 부부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부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작은 취미 모임들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고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도자기 선생님이 내 작품을 칭찬하셨어. 정말. 역시 우리 집사람이 재능이 있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부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추석 즈음에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조용복 여사님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보낼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도 추석 잘 보내라. 건강하게 지내고. 그것이 1년 만의 첫 연락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는 잘 크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용복 여사님과 남편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은 아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보, 내일 우리 속초 가볼까? 문어 요리가 맛있다던데. 좋지. 가방 꾸려놓을게.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많은 집이었습니다.